요술 부채. 옛날 어느 농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산에 버렸을까? 참 이상한 부채도 다 본다. 농부는 빨간 부채를 펼쳐서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코가 뜨끈뜨끈해지며 점점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빨간 부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코가 늘어나다니 야단났는걸? 농부가 쩔쩔매다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펼쳐서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진 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이 부채 한 쌍은 바로 코를 늘리고 줄이는 요술부채로구나. 농부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가지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산에서 요술부채를 주워 가지고 왔소. 아니, 신기한 부채요. 요술부채라뇨. 그런 부채도 있어요? 부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농부가 빨간 부채를 붙여 보였습니다. 당신 코가 막 늘어나요. 부인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파란 부채를 붙여 보였습니다. 코가 다시 줄어들어요. 부인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말 아주 신기한 요술부채로군요. 당신 코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농부는 빨간 부채를 아내 얼굴을 향해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의 코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파란 부채로 본래대로 해놓았습니다. 됐어. 농부는 아주 귀한 보물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부채로 돈벌이를 해야겠어. 어떻게요? 당신은 내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농부는 싱글벙글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빨간 부채를 가지고 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잣집에서는 마침 흥겹게 환갑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영감은 비단 옷을 입고 술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감이 자리에 앉자 농부는 영감 곁으로 가서 은근히 말했습니다. 더우시지요? 춤을 추었더니 좀 덥네. 영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제가 부채를 붙여드리겠습니다. 허허허, 고마우이. 농부는 빨간 부채로
영감의 얼굴을 살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의 코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은 좋아했습니다. 시원하다. 얼마 뒤에 사람들이 영감을 바라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르신네, 코가 왜 그렇습니까? 내 코가 어때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영감은 코를 만져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코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왜 이렇게 커졌담? 영감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영감은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영감의 코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별 요상한 코병도 다 보네. 영감은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코가 화끈거려. 나는 이런 코병은 못 고치겠소. 의원은 이내 돌아갔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러 코를 보여도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의 코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벌을 받았군.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더니 코부자까지 되었어. 이튿날 농부는 파란 부채를 품속에 숨겨가지고 그 부자 영감한테 찾아갔습니다. 영감은 코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말하자 영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용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데 자네가 어떻게 고쳐? 영감은 농부에게 어서 가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코를 고쳐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주지.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거짓말이고 간에 자네는 안 돼. 못 고쳐. 사람 너무 깔보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10년 동안 코만 전문으로 고치는 공부를 했습니다. 농부는 영감을 바닥에 뉘고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코병만 낫는다면 정말로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주겠네. 영감은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안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어서 코나 고쳐. 농부는 파란 부채로 영감의 얼굴을 살살 붙였습니다. 시원한데? 눈 뜨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코가 이젠 덜 화끈거리네. 코를 만지지 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농부는 파란 부채를 붙여서 영감의 코를 줄어들게 해놓고 나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영감은 벌떡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농부의 말대로 정말 코가 예전처럼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자네는 코병 고치는 데는 귀신이네 그리요.
영감은 약속대로 자기 재산의 반을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대청마루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 고양이는 부자 영감네 고양이였습니다. 영감은 고양이가 물고 온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내 코를 고쳐준 사람의 것 아니냐? 영감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빨간 부채를 가져왔을 때 내 코에 병이 났었어. 영감은 빨간 부채로 고양이를 살살 붙여보았습니다. 고양이 코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놈이 빨간 부채로 내 코를 그렇게 늘여놓았군. 어디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자. 영감은 고양이의 코에 대고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의 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그놈한테 속았군. 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영감은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농부는 그때까지 대청마루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놈, 네 코도 한번 혼 좀 나봐라. 영감은 농부의 코에 대고 빨간 부채를 마구 붙여대었습니다. 농부의 코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영감은 빨간 부채를 마루에 놓고 파란 부채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잠이 깨어 제 코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코가 하늘 끝까지 자라도록 내가 빨간 부채를 붙이면서 잤구나. 농부는 혼자 웃으며 파란 부채를 찾아보았습니다. 파란 부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가지고 간 것을 농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파란 부채가 어디 갔지? 농부는 코가 부러질까봐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영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자네의 코를 고쳐주지. 그러면 어떡하겠나? 농부는 그제서야 영감이 파란 부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달라고 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코병만 고쳐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 자네가 가진 재산은 몽땅 내가 준 거야. 그럼 전부 드리겠습니다. 영감은 파란 부채로 농부의 얼굴을 붙여주어 코가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몽땅 되찾아갔습니다. 이 요술부채를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농부는 크게 후회를 하고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부엉이를 잡은 사냥꾼. 옛날 어느 부잣집에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잣집 뒷곁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매일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울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집 식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주인 영감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족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다 못한 영감은 이런 방문을 써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날아와 오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엉이를 잡으면 우리 집에 변이 생길 거야. 부엉이가 앙심을 품으면 큰일이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그 집의 머슴이 부엉이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집도 부모 형제도 없는 몸이니까 두려울 게 없어. 부엉이를 못 잡으면 멀리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지. 어느 날 머슴은 아무도 몰래 장으로 가서 활과 화살과 화살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푸드덕거리는 꿩 한 마리도 샀습니다. 머슴은 활 잘 쏘는 사냥꾼처럼 꾸몄습니다. 사냥꾼으로 감쪽같이 꾸민 머슴은 꿩의 눈에 화살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인집 뒷곁에 던져놓아야지. 머슴은 집으로 돌아가 뒷곁에 꿩을 던져놓고 대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집 하인이 나와서 대문에 빗장을 열었습니다. 하인은 머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니시옵니까? 나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쏘아 맞힌 꿩이 이댁 뒷곁으로 날아와 떨어져서 그것을 주러 왔다고 주인께 여쭈어라. 하인은 주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이 뒷곁에 가보니 정말 꿩 한 마리가 화살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냥꾼이라면 부엉이를 잡을 수 있겠구나. 주인은 사냥꾼을 사랑채로 정중히 모시고 부엉이를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듣고 보니 사장이 매우 딱하시군요.
그 부엉이를 내가 꼭 잡아드리지요. 사냥꾼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일찍해 잡수시고 방문을 꼭 걸어 잠근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십시오. 그동안 부엉이를 잡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냥꾼은 곧 기름 짜는 집으로 가서 깻묵을 짠 새까만 배보자기를 샀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사냥꾼이 일러준 대로 일찍 저녁을 해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씌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뒷담을 넘어서 배나무 위로 올라가 새까만 배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뒤 부엉이 한 마리가 배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요놈 잘 왔다. 사냥꾼은 손으로 부엉이의 다리를 꽉 붙잡아 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에 쓴 새까만 보자기를 벗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 부엉이 눈에 화살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를 담 밑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른 불 좀 켜가지고 나오시오. 사냥꾼은 집 안에 대고 외쳤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활을 쏘았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부엉이를 찾아보시오. 사냥꾼이 말해 주인집 식구들은 호롱불을 켜가지고 뒷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엉이가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눈을 정통으로 맞췄군. 주인 영감은 부엉이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으로 꾸민 이 집 머슴은 주인집의 예쁜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소문이 멀리 퍼졌습니다. 활 잘 쏘는 한량들이 부엉이를 잡는 사냥꾼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한량들은 그 집으로 몰려와서 주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사위의 활 쏘는 솜씨를 좀 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구려. 영감은 사위 자랑을 하고 싶어서 단번에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사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 신분이 탄로나는 게 아니야? 사위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며 집 뒷곁에 관역을 세웠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사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와서 활 한번 쏘아보게.
장인이 재촉했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빨개져서 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뒷곁 들어가자 한량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활 잘 쏘는 명궁이듯이었소. 우리 그 훌륭한 솜씨 좀 보고 배웁시다. 명궁은 활 잡는 법부터가 다르군. 사위는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한량들은 이 집 사위가 어서 활을 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위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관역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쉬위에 매겨 치켜들었지만 좀처럼 쏠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것 보라고. 활을 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저렇게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야 해. 아무렴 명궁의 활 쏘는 자세는 우리와 달라. 한량들이 제각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사위는 활을 치켜든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빨리 쏘게. 장인이 다가와 사위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 바람에 사위는 활을 잡은 손을 놓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활이 쏘아졌습니다. 피웅. 그런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철새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화살에 맞아 3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한량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느닷없이 활을 장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이, 가만히 계셨으면 저 새들을 모두 맞췄을 텐데 이제 다시는 활 안 쏘겠습니다. 사위는 장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량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연호랑은 어부이고 아내 새오녀는 비단을 잘 짰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좋고 또 마음씨가 고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바닷가에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출렁거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날씨가 험악해졌습니다. 날씨가 왜 이럴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군. 연호랑이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바위가? 바위는 배처럼 바다 위를 둥둥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호랑은 바위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못해서 멀리 떨어져서 헤엄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연호랑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멀리 떨어져 방향도 모르는 곳으로 떠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바위는 묻히 보이지 않는 곳까지 떠갔습니다. 새오녀,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연호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오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호랑은 새오녀가 여기저기를 헤매며 자기를 찾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바다 위를 떠가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닷속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바다, 경치가 찬란하기 그지없지만 연호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새오녀 생각만 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새오녀! 이때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바위가 그대를 잘 인도할 것이다. 연호랑은 급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캄캄해진 밤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연호랑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졸음을 쫓아냈습니다. 바위는 바다 위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연호랑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았습니다. 육지가 보인다. 어느새 동력이 뿌옇게 트여오고 눈앞에 가물가물 육지가 바라다 보였습니다. 연호랑은 그곳이 새오녀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위와 육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연호랑은 그 육지를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산도 들도 모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는 동쪽으로 자꾸만 흘러왔던 것입니다.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육지에 닿으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겠지?
연호랑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가 얼마 뒤에 육지와 가까워졌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연호랑을 보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연호랑은 그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먼 외국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바위를 타고 온 것은 매우 신기하며 연호랑을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호랑은 한문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한문 글자를 써서 말했습니다. 연호랑이 닿은 곳은 바로 대화국, 일본이었습니다. 대화국 사람들은 연호랑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의논했습니다. 그리하여 연호랑은 임금님이 되어 그들에게 공경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연호랑은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연호랑은 새오녀가 생각났습니다. 한편 남편 연호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새오녀는 바닷가를 헤매었습니다. 여보! 새오녀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오녀는 남편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새오녀는 신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어쩌다가 물에 빠지셨어요? 새오녀는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은 줄만 알고 바다 위에서 몸부림을 치며 울다가 기절했습니다. 이튿날 새오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바위가 고향 앞바다에 있었는데 지금은 낯선 육지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니 모두 다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새오녀도 바위에 실려 연호랑처럼 대화국까지 온 것입니다. 대화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기네 임금님으로 삼은 연호랑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새오녀를 곧 연호랑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오 새오녀, 연호랑. 두 사람은 뜻밖의 만남에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는 이렇게 하여 대화국에서 후한 대접을 받아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대화국 사람들은 새오녀도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연호랑과 새오녀를 극진히 떠받들었습니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곧 일관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관이
대답했습니다.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동쪽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오? 신라의 해와 달의 전기는 연호랑과 새오녀입니다. 두 사람은 반드시 동쪽 나라에 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다시 해와 달이 뜰 것입니다. 임금님은 곧 대화국에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오녀를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사신이 대화국으로 왔습니다. 연호랑은 사신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대화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연호랑은 아내인 새오녀가 짠 명주 한 피를 사신에게 주었습니다. 사신은 하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사신의 말을 들은 임금은 그 명주를 받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선도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해와 달이 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 제 빛을 내자 만물이 싱싱해 보이고 곡식도 잘 자랐습니다. 지금의 경상북도에는 영일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일만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때 지어진 것이랍니다. 해를 맞이한 바다라고 하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